안녕하세요. 오늘은 11주 해양 생태 환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6차 시에서는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태안에 가면 가로림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이 전박이 물범이 천연기념물이 발견됐던 곳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때문에 석탄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이런 발전소를 점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또 다른 하나의 그 발전소인 조력 발전소를 만들려는 대대적인 개혁,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데도 대부분 풍력이나 태양이나 이런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넓은 범위 또 경관이 수려한 곳,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이런 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녹색과 녹색의 충돌이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가 다 친환경적인 건데 친환경적일지라도 장소가 입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생계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이 10년 가까이 이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가로림만의 조력 발전소는 폐지 수준에 갔다가 최근에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태안 내 충남 태안에서 서산시에 이르는 이 가로림 막이라는 게 있는데 가로림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가로림만에 이런 그 조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댐 같은 걸 만들어서 조수관만차를 이용해서 물을 받았다가 들어오고 나갈 때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력 발전이나 뭐 이런 바다를 이용한 많은 에너지 이 아이디어들이 현재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또한 이제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바다에서 심층수, 우리가 마트에 가면 해양 심층수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 해양 심층수도 이 바다의 깊은 곳에서 파이프를 박아서 물을 빼내서 이제 먹는 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최근에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 먹는 물뿐만 아니라 수산업이라든지 농업에도 이런 심층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바다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바다 그러면 물고기라든지 또는 뭐 배를 운항하는 해운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바다의 그 혜택은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양 생태계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층들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구 표면적의 4분의 3 정도가 바다죠. 해양은 지구 표면적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 수심이 3,800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나라 연근에는 그렇게 깊지 않지만 전체 평균으로는 그렇다라고 하고요. 생물 군집과 또 이들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유기적인 순환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바다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양은 요 이층 부분 여기 보시면 뭐 유광층이라고 했는데
유광층이란 여기에 이제 햇빛이 들어가서 그 플랑크톤들이 생산 활동,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실제 바다에서 나는 많은 그런 자원들, 생선이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쪽에서 다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바다에 가서 그 해수욕장이라든지 또는 그 갯바위 이런 곳들을 우리는 조간대라고 부릅니다. 조간대. 그다음 그보다 좀 내려간 데는 조하대. 이런 뭐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냥 연안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안. 그리고 이제 바다 쪽으로 가면 이제 심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안과 심해로 바다는 나눠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특별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지구상의 면적은 4분의 3이고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의 97%가 바닷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0.03%만 강과 호수에 있는 물이에요. 그 외에 이제 지하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담수, 민물, 육지에 있는 물들은 불과 3%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호수나 강물은 0.03%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제한된 조건의 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앞에 신중수에서 봤다시피 바닷물도 얼마든지 우리가 마시는 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멤브레인, 막력화라는 것이죠.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가 역삼투막이라고 제가 상수도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역삼투막이라는 것은 우리 세포에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과학책에 보면 세포막이 있는데 설탕물과 한쪽에는 설탕물, 한쪽에는 그냥 물을 넣어놓으면 이 삼투막을 통과하는 설탕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설탕이 없는 물 쪽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양쪽의 농도가 이렇게 비스듬해진다 하는 것인데 이걸 역으로 전기 에너지 힘을 가해서 이 영양분은 놔두고 물만 뽑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역으로 하면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역삼투막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은 다 걸러지고 물만 생산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정에 있는 역삼투막 정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바닷물도 얼마든지 우리가 먹는 물로 이렇게 생산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바닷물을 이용한 정수장들 우리나라에도 홍도라든지 뭐 제주도의 그 마라도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 중에서도 우리 해양 생태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시 해양 생태계에도 이런 조간대 생물과 또 저서 생물과 퇴적물과 부유생물, 플랑크톤이나 동물 플랑크톤, 식물 플랑크톤들이죠. 이렇게 해서 돌고 도는 순환 과정을 다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계에 각각의 독특한 어떤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해양 생태계도 역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생물권의 90% 이상을 이 해양이 차지하고 있다. 어차피 생물이 바다로부터 처음에 탄생했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태학적으로도 해양 생태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지구의 97%가 이제 물이다 보니 바닷물이 차지하다 보니까 지구의 기후 조절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여름철에 열을 흡수하고 겨울에는 열을 방출함으로써 지구의 온도를 적당하게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바다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물이 흐르죠. 그걸 조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제주 앞바다는 이미 이제 그 열대화가 돼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물고기들이 나오고 우리나라 연근에서
동해안 쪽에서 잡혔던 명태들이 거의 잡히지 않고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류 그 조류들이 이렇게 흐름으로 인해서 그 지구의 기온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가 엘니뇨니 뭐 나니나니 뭐 이런 역할 이야기를 그동안에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바로 이제 바다의 영향 때문에 태풍이 불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바다에 기인돼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온난화를 조절하는 역할들이 해양이 하고 있다. 뭐 잘 알다시피 수많은 수산 자원들이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오죠. 그래서 지구 전체 동물성 단백질 소비의 16%를 차지한다. 우리가 꼭 소고기나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생선을 먹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 공급은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넓으니까 당연히 높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바다 생물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들, 이용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전자원이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의 공급원이죠. 뭐 해면동물 같은 경우는 뭐 백혈병을 치료하는데 산호 같은 게 뼈를 척박하는 물질로 홍조류, 빨간 뭐 것들이죠. 뭐 미역 같은 거 이런 거 진단용 화학물질을 이용하기도 하고 상어 껍질은 항전염병 화합물 이와 같은 데 이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이제 대륙분 같은데 이런 데서 석유라든지 망간 같은 광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 생태계는 우리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자원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를 조절하고 또 생태계를 적절히 유지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은 이제 뭐 선박을 이용하는 운송수단이라든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양 교통, 그 다음에 광물자원, 앞에서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우리가 구하기 어려운 많은 광물들이 바다에서 나오고 있다.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물자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물고기 같은 생선 같은 이런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다로부터 공급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환경 자원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후변화 완화, 지구 온도의 조절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레저, 휴양 이런 것들로도 이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관광을 가면 되게 바닷가로 많이 가잖아요. 뭐 산으로도 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경관이라든지 탁 트인 공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해양 에너지 앞에서 말했던 조력 발전소나 조류 발전소 또는 파도의 힘을 이용한 파력 발전소, 바다의 온도차, 아까 심층수 말씀드렸는데 표층 부분과 심층수 온도차를 이용한 발전, 제주도에 가면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국가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바닷물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고 이렇게 해양은 아주 다양하게 우리한테 이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생물의 다양성은 세계 최고다라고 이제 해양수산부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바닷속에는 약 6천 종 정도의 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대형 저서동물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꼬막이나 바지락이나 조개 이런 것도 다 저서동물이거든요. 그런 종류가 이제 가장 많이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플랑크톤 종류가 이게 종수니까요. 플랑크톤 종수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물고기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6천 종이 우리나라 바다에 살고 있고 현재까지 밝혀진 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단위 면적당 우리나라는 16종, 약 1000제곱킬로미터당 16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그런 그 생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우리 지역이 2차하고 남해가 가장 풍부하고 서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바다 중에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갯벌이죠. 그동안 우리가 갯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갯벌은 매립해서 땅을 만들어서 간척 사업이라고 그러죠. 공장을 짓고 또 논을 만들고 거기에 택지를 만들고 이런 일이 우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갯벌을 이렇게 간척해서 개발한 것보다 그대로 보존했던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남사르 그 협약 같은 게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있으면서 더욱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갯벌에 수많은 생물들, 갯바위 생물이나 갯벌에서 살고 있는 갯벌 생물들, 대표적으로 뭐 가지라든지 아니 이 개라든지 낙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각종 페류들 뭐이 그 바지락이나 아까 꼬막, 동죽, 목속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갯벌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갯벌은 그 풍부한 유기물들이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육지로부터 들어오는 그 물질과 또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그 풍부한 먹이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수많은 생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 서식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바닷물과 그 육지와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해를 방지해주는 높은 파도가 왔을 때 그것을 방지해주고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바다의 허파라고 하는 이유는 갯벌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또 그 속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삶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산소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블루카본이라고도 해요. 바다를 블루카본 이게 우리가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흡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방출의 반대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수산물 생산 아까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수질정화, 갯벌이 건강에 살아있다는 것은 그 안쪽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과, 우리가 뭐 갯벌 체험이라든지 또는 갯벌의 어떤 경관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여과도 많이 하는 겁니다. 뭐 갯벌 체험할 때 가서 보면 뭐 TV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그 조개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캐는 즐거움도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갯벌이 주는 이것이 갯벌의 생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에게 주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갯벌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간척했던 것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역간척, 그 뭐 댐 같은 걸 없애고 다시 갯벌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우리나라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갯벌의 가치를 해양수산부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연간 1년에 약 16조 원 정도가 갯벌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산물 생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서식처의 제공, 또 보존 가치 이런 것들 다 수질 정화까지 다 이렇게 합쳐 봤을 때 단위 면적당 63억 원이라는 엄청난 그 가치가 있고 연간으로 따지면 16조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갯벌의 가치를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농경지의 100배, 수배 10배 이 정도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죠. 그만큼 갯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지역별로 갯벌의 가장 우수한 지역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뭐 인천 경기 지역, 그다음 전남 서부 지역, 우리 서해안이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기후 변화가 육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주도에 뿐만 아니라 남해 일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아열대성 무척주 동물들이 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쪽 지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고유종이었던 여러 종류의 그런 어류들이 이제 잘 보이지 않고, 저쪽에 태국이나 베트남 해역에서 그 자랐던 생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종류들이 이렇게 2013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훨씬 더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높게 이렇게 검출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하지 않다고 감지할 수 있는 비주얼 사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E 보면 우리나라의 토종홍합은 이렇게 그 작은 편인데 지중해 다음치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큰 다음치 홍합이 자라고 있다는 거. 외래종이 그만큼 많이 침입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B하고 F 보시면 연안에 갈대숲과 이렇게 새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습지가 훼손돼서 이제 말라버린 갯벌로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것도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정해역과 적조가 발생했을 때 해역, 이렇게 적조가 발생한다는 그만큼 바다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죠. 그 다음에 바닷속에는 이렇게 많은 해조류들이 살고 있어야 돼요. 해조 숲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들이 죽어서 이게 백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부 다 바다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복원하는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것. 바다는 그만큼 중요하고 생태적으로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간척 사업, 우리나라 경우에 1960년도 이후에 대규모 간척 사업을 했죠. 서해안 같은 지도가 바뀔 정도로 서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농장이 만들어졌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지금 그 새만금 같은 경우도 간척 사업의 대표적인 곳이죠. 그래서 국토 확장과 농업, 공업지대 확대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이 만들었어요.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영향만, 긍정적인 영향만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환경 문제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개발을 했지만 나중에 가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이 간척도 마찬가지로 어장이 파괴되고 해양 오염되고 어촌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해들도 해일이라든지 재해들도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그 간척들을 갯벌들을 다시 갯벌로 만드는 역간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새만금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댐을 만들어서 하구원을 만들어서 그 물을 이용하고 그 주변을 농토라든지 또는 공업용지로 사용하고자 했지만 실제로 훨씬 더 그 나쁜 영향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수만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그 갯벌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도 역간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의 기능을 새롭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환경 문제는 이제 지금은 환경 영향 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서 미리 그 조사하고 예측하고 평가해서 저감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연의 콩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뿐만 아니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까지도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예, 간척을 했지만 다시 이제 역간척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 충남에 있는 보령호 같은 경우에 현재 다시 이제 갯벌을 만들고 있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제 또 다른 문제로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 수돗물 만들 때 녹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지만 적조는 역시 이제 여기도 그 적조 생물인 이런 그 코클로디움이라는 와편모조류가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편모조류가 발생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죽인다든지 또는 그 폐류, 홍합이라든지 이런 폐류 속에 들어가서 만약에 사람이 먹었을 때도 식중독에 걸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제 육지에서 들어오는 영양분이라든지 또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는 수온이 올라간다든지 뭐 다양한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조도 우리가 바다를 생각할 때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바다를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해양지수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바다를 운행하는 그 배라든지 항해, 항만 이런 것들의 안전성을 따질 것인가 하는 그런 프로젝트. 그 다음에 경제 프로젝트로 이제 우리나라 해양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에 대한 것도 이제 항만, 물동량이라는 수산물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레저, 국민들이 이제 자연 경관이나 해양 공원 또 이게 얼마만큼 이제 편하게 휴식할 것인가 이런 레저 지수.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강조했던 해양 환경 지수, 생태 지수라고 하죠. 그게 건강한 갯벌, 건강한 해양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보전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국가해양지수라는 걸 개발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또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시에서는 이렇게 해양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차 시에서 또 다른 주제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